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셧다운과 함께 트럼프가 격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증시는 다행히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3년간 90%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의 강세장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오늘은 주간 브리핑과 함께 과거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미국 4대 지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다우존스랑 S&P 500은 동일하게 1.1% 상승이 나왔고요. 나스닥은 1.2%, 장기 채권은 0.5% 올랐습니다. 주식과 채권이 함께 오르는 기묘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요, 초록색이 대부분이죠. 그 중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준 네 곳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시대의 주인공이죠, 엔비디아인데요. 이번 주 5.3%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랍 쪽 수출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악재에도 상승한다는 건 그만큼 강한 모멘텀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상무부에서는 대미 수출을 먼저 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로빈후드가 있는데요. 이번 주 22% 폭등했습니다. 예측 시장 계약이 4억 건으로 엄청나게 많았고요. 유럽과 영국 쪽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도박이냐 금융이냐 규제의 애매한 상황 속에서 성장하는 로빈후드입니다. 세 번째는 오른쪽에 헬스케어 섹터가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의약품 100% 관세가 10월 1일부터 부과된다고 했었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이제 제약사들과 협상의 시간이 찾아온 건데요. 화이자는 이미 협상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미국 친화적인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 같죠? 주가로 보면 10% 오른 기업이 1112, 머크, 화이자, 바이오젠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른쪽 아래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있는데요. 5.6% 상승이 나왔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1기, 2기 운영 연장이 허가가 됐죠. 각각 2050년, 2053년까지 운영할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전력 공급이 한창 수월해질 미국인데요. AI가 더 활발해지면 전력난 문제가 될 텐데 차근차근 준비하는 미국입니다. 헬스케어 중에서 가장 핫한 테마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미국의 일라일리니는 검은색으로 표시했는데 주가가 견고한 편인데요.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는 맥없이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같은 비만 치료제 시장에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글로벌 매출을 확인해보면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선발주자답게 초반에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라일릴리의 젯바운드가 추월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즉 성장성 측면에서 노보노디스크가 밀리는 상황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주가 차트를 잠깐 볼게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의 주가를 보면요. 2024년 9월까지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30달러 하던 주가가 140달러까지 올랐었죠. 그런데 지금은 59달러가 됐습니다. 50% 이상 하락을 한 건데요. 주가로 보면 4년 전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4년 전이면 비만 치료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점인데요. 매출과 이익이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주식은 비전을 먹고 자란다고 하지만요. 가대납폭된 부분이 있죠.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에 관심이 있는데 개별 기업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ETF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국내 상장된 ETF로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종목별 비중을 보면요.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일릴리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덴마크 둘 다 품고 투자하는 건데요. 나머지 기업들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회사들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마 ETF 바로미터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섹터별 현황을 보면요. 이번 주에 신고가를 경신한 섹터가 3개나 있습니다. 정보기술, 산업재, 유틸리티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섹터는 헬스케어입니다. 5.8% 반등하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9.3% 남게 됐고요. 지난번에 에너지 섹터가 반등하더니 이번에는 헬스케어였습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에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섹터 순환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건강하다는 증거죠. 가운데로 넘어와서 가치랑 성장을 보면 대형주는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중형 가치주는 0.4% 오르면서 차근차근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래 배당 ETF SCHD를 보면요. 0.6% 상승하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7.8% 남았습니다.
오른쪽 위에 성장 ETF를 보면 클라우드를 제외하고 모두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몇 달째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요. 함부로 매도하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혁신 ETF는 비트코인이 10% 이상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로봇 ETF BOTZ가 4.8% 오르면서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빅테크와 고배당주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겠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은 엔비디아와 FB입니다. 지난주에도 두 기업이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반대로 넷플릭스는 4.3%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최고점 대비 하락률 14%까지 키워지는 모습인데요. 하락의 이유를 찾아봤더니요, 일론 머스크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아동용 콘텐츠에 문제가 있다고 제시하면서 보이콧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기적 이슈로 보이지만 하락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른쪽 고배당 종목 중에서 UNH가 2.5%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저점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데요.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올해 단기간에 정말 큰 하락이 있었죠. 600달러 넘던 주가가 230달러까지 빠졌었습니다. 60% 넘게 하락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다행히 360달러까지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주가로 보면 2021년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건데요. 실적을 체크해보면 매출은 증가했는데 순이익은 4년 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노보노디스크랑은 조금 다른 케이스죠. 저평가됐다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UNH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요, 앞으로 실적 개선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놓고 보면요, S&P 500이 1.1% 상승했고 환율은 0.1% 빠졌습니다.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1% 상승하는 한 주였죠. 환율은 1,400원 넘어간 다음부터 내려올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 상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9월이 지나 10월이 시작이 됐죠. 한 달간 어떤 자산이 성과가 좋았는지 보겠습니다. 오일을 제외한 모든 자산이 상승하는 9월이었는데요. 가장 크게 오른 건 골드였습니다. 8.1%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은 코인이었는데 7.8% 올랐습니다. 골드와 코인이 크게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자산 선호도가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증시는 불안한 와중에 3.9% 올랐습니다. 채권도 3.4% 상승했는데요. 돈이 많이 풀린 덕분일까요? 대부분의 자산이 상승했습니다. 해외 종목 매매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재미난 매매가 있었는데요. 왼쪽 순매수 1위를 보면 비트마인 2배 레버리지 상품이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1,449억 원의 순매수가 있었는데요. 꽤 높죠? 그런데 오른쪽 매도 종목을 보면요, 비트마인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매도 금액이 1,000억 원이 넘는데요. 뭔가 이상하죠? 비트마인을 팔고 레버리지 상품으로 매수한 걸까요? 단기 투자가 활발한 비트마인입니다. 다음으로 순매수 종목을 보면요, 아이온큐, 아이렌, SMR 등 혁신 기업들 대거 등장했고요. 빅테크 중에서는 아마존, 메타, 오라클이 조정을 받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순매수 1위를 차지한 비트마인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점을 높여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다행히 이번 주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고점 낮아지고 있으니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데 특이점이 발생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매매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전히 매수 종목에서 지수 ETF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추가로 테슬라 밸류체인과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매수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오른쪽에 매도 종목을 보면요, 중국과 인도 ETF 매수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특히 인도는 최근 조정을 받았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매력적인 시기인 거죠.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테슬라 주가가 꽤 많이 올랐죠. 해외 직투로 보면 테슬라 순매수가 보이지 않지만요, 국내 종목으로 밸류체인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만 861억 원의 순매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ETF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오른쪽 ETF에 속한 종목을 보면요, 비중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테슬라죠. 심지어 3개가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비중으로 보면 52%나 되고요. 레버리지인 걸 감안하면 64.5%입니다. 테슬라의 진심인 ETF입니다. 인터뷰는 총 1시간 4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게 가장 와닿았던 내용은 연산 수요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지수 증가로 넘어서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인터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 AI에 투자한 이후부터 수요 전망과 데이터 처리 속도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전문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머리가 좀 아파오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AI 투자에 꼭 필요한 포인트만 추려서 말씀드려 볼게요.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인사이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오픈 AI와 협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수요 폭증, 세 번째는 가속 컴퓨팅입니다. 하나씩 쉽게 설명드려 볼 테니까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AI와 방향이 같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픈 AI 투자 이야기인데요. 문제로 제기됐던 게 엔비디아 자본을 오픈 AI에게 투자하고 오픈 AI는 엔비디아 칩을 사면 거의 자전거래 수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젠슨왕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유와 어울리는 블룸버그 칼럼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계 최대 스타트업이 스페이스X에서 오픈 AI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오픈 AI는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업입니다. 저도 투자하고 싶지만 일반 투자자는 접근이 안 되는 게 속상한 따름이죠. 엔비디아는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뿐입니다. 젠슨왕은 오픈 AI가 앞으로 수조 달러 기업으로 클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빅테크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상장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산 수요 증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젠슨왕이 말하기를 AI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지수 형태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죠. 이제 챗GPT를 안 써본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많은 만큼 계산량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추론까지 가미되면서 그 증가량도 지수 형태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진행되다 보니까 AI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수요를 쫓아가려면 빠른 처리 능력을 갖추는 칩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과거 경제랑 다르게 지금 세상은 가상세계가 혼재된 상태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사무실 건설 속도는 줄어들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는 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관련된 산업 자체가 미국 GDP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반 컴퓨팅에서 가속 컴퓨팅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쉽게 예를 들면 연필로 계산하던 시기에서 이제는 계산기를 사용하는 시기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 말은 CPU에서 GPU로 갈아타고 있다는 건데요. 요즘 960 곱하기 177을 연필로 계산하는 사람은 없죠. 성능과 효율 측면에서 패러다임이 완전 전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GPU를 사용하는 시기가 곧 온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죠. 추가로 젠슨왕은 투자 포인트 힌트를 하나 더 준 게 있는데요. GPU 성능 개선은 엔비디아가 할 수 있지만 전력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성능과 전력이 곧 수익으로 연결된다고 하는데요. 전력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 많은 데이터 센터는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전력 소비량을 낮춘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미래에는 에너지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인가요? 이번 주에 상장한 기업이 있는데요. 모든 에너지를 내가 만들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힌 회사가 있습니다. 기업명은 페르미인데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회사인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페르미가 건설하게 될 건물의 계략도를 보게 되면요. 원전, 가스, 태양광, 데이터 센터까지 모든 걸 갖춘 기업이 되겠다고 합니다. 대지 지분을 보면 여의도에 2.5배나 되는 대단한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부족하다고 하는 전력을 담당하고 싶은 욕망이 보이는 회사입니다. 더 재미난 건 원전의 이름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건데요. 뭔가 냄새가 나죠? 페르미의 창업자가 누구인지 조사를 해보니까요. 릭 페리와 토비 두 명이서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릭 페리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텍사스 주지사로 있었고요. 트럼프 1기 때 에너지부 장관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뛰어난 인물이고요. 토비는 퀀텀 에너지 창립자이면서 펀드 매니저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투자자로서 자금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정치와 돈이 만나 만들어진 기업이 페르미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올해 1월에 설립된 기업인데 1년도 안 돼서 바로 상장이 됐죠. 왠지 뒤에 트럼프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기업이 상장하는 걸 보니까요.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는 걸 느껴지게 하죠. 페르미는 밈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AI 거품 척도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페르미같이 고변동 기업에 투자하는 게 리스크가 참 크죠. 원전 투자한다면 ETF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대표적인 ETF로 URA가 있는데요. 테마 ETF로 매주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오른쪽에 URA가 담고 있는 투자 기업가 비중이 나오니까요. 원전에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시가 계속 오르니까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고점이 언제일까 고민하면서 매도 버튼에 손이 가는 겁니다.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요. 수익이 깎일까봐 걱정되는 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게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S&P 500 차트를 보면요. 2022년 9월 저점을 찍고 지금까지 거침없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올랐나 계산해봤더니 92.3% 상승이 나왔는데요. 짧은 시간에 증시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런 상승은 정말 드문 케이스인데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100년간의 과거 데이터를 뒤져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딱 7번 있었습니다. 과거 7번의 강한 상승장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중에서 가장 최근은 2021년이죠. 2020년 팬데믹 이후 격한 상승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때를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앞에서 봤던 차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보면요. 지금의 강세장 전에 하락이 먼저 있었고 그 전이 바로 2021년인 거죠. 2021년 하반기에 강세장이 끝나고 25.2% 하락이 발생됐습니다. 증시가 25% 정도 하락했다는 것은 개별 종목으로 보면 50% 이상 하락한 기업이 꽤 많다는 거죠. 90% 이상의 상승 다음에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폭락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지금의 상승도 곧 끝나고 하락이 나온다는 걸까요? 과거 7번의 사례 중에서 3개월 이내에 하락한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 7번 중에 4번이 3개월 이내에 큰 하락을 맞이했는데요. 빠르면 1개월 이내에 늦어도 3개월 이내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하락폭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보면요. 적게는 마이너스 20%에서 많게는 35%까지 폭락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강세장이 이 4번의 사례와 같다면요. 이제 조만간 하락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아니면 나머지 3번의 사례랑 같다면 다른 모습이 그려지겠죠. 나머지 3번은 언제 하락했는지 보겠습니다. 적게는 8개월, 많게는 34개월 있다가 하락이 나왔는데요. 그 말은 그만큼 강세장이 더 오래 지속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일까요? 하락폭도 더 크게 발생됐는데요. 작게는 마이너스 25%, 크게는 마이너스 85%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제위기는 2000년도 IT 버블이죠. 1997년 강세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후로 34개월이나 더 올라갔습니다. 7번의 강세장 사례 중에 2가지 경우로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기별로 확인해 보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기준금리였는데요. 금리 인상 기조가 강할 때는 바로 하락했고 금리 인하 기조가 강할 때는 더 오래 상승했다가 다음에 하락했습니다. 즉 돈을 묶느냐 푸느냐에 따라서 증시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요. 3년간 90% 이상 상승한 강세장은 7번 있었습니다. 기준금리 방향에 따라서 2가지 케이스로 구분이 되는데요. 금리 인상 기조가 강했던 시기에는 3개월 이내에 20에서 35% 하락이 발생됐고요. 금리 인하 기조가 강했던 시기에는 증시가 더 상승하는 초강세장이 이어졌습니다. 적게는 8개월, 많게는 34개월 더 오르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우리가 처한 상황은 증시 하락하는 그 구간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시기가 오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월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셧다운으로 인해서 경제 지표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이것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올해 FOMC는 10월 29일, 12월 10일 2번 남았습니다. 우선 10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96%로 압도적이고요. 강세장이 끝난다고 하기에는 예단하긴 좀 이른 감이 있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추가로 요즘 증시가 과거와 다르게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10년 단위로 본 S&P 500의 수익률인데요. 과거에는 오렌지색 배당금이 수익률의 꽤 큰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으로 접어들면서 많이 줄어들었죠. 자사주 매입과 함께 수익 개선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2010년대, 2020년대 보면 기업 수익 성장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이익이 정말 많이 상승한 걸까요?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의 차트를 보면요. 기업의 마진이 과거에는 5.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0.3%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건데요. 그만큼 기업의 이익이 주가의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 발표 때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더 커진 거죠. 추석이 지나고 나면 3분기 실적 시즌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 배당 기업을 보겠습니다. 10월 6일부터 17일까지인데요. 마스터카드, 오라클, 버라이즌, 아멕스, 에브비가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일에는 펩시와 델타항공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파월의 연설도 그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9일에 증시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6일은 추석이고 9일까지 휴일입니다. 보름달 보시면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워런 버핏의 명언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적당한 회사를 싸게 사는 것보다 훌륭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낫다입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훌륭한 기업인지 점검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